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고영혁입니다. 현재 글로벌로 그 고객 데이터 플랫폼 솔루션이라는 분야의 솔루션에서 글로벌 선도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트레저 데이터의 한국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시간이 많지 않다 보니까는 근데 이제 제목에서 보셨던 것처럼 그 이제 삼위일체라는 표현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뭔가 이 세 개가 잘 조화를 이루어서 의미 있는 것들을 만들어낼 때 이제 삼위일체라는 표현들을 쓰는데요. 이 그로스 해킹, 초개인화, 개인정보 사실 이 셋 다 많이 들어보신 주제이실 거고요. 근데 이게 어떤 관계를 맺고 있고 특히나 이제 개인정보 보호하면 앞에 얘기했었던 뭔가 개인화라던가 이런 거랑은 많이 이렇게 배치가 되고 걸림돌로 되는 걸로 이제 인식들을 하시기가 쉬운데 이게 현실은 어떻고 그게 꼭 걸림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잘 융합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세 가지 주제 중에서 그로스 해킹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로스 해킹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제 두 개의 영어 단어로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로스라는 단어야 뭐 이렇게 성장이라는 굉장히 쉬운 단어이다 보니까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저런 의미들을 보통 이제 머릿속에 떠올리게 됩니다. 문제는 이 해킹인데요. 이 해킹이라는 거가 언뜻 떠올리게 되면은 뭔가 이렇게 안 좋은 이미지라던가 막 등등등 흔히 떠올리게 되는데 이 해킹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시면은 지금 제가 이렇게 빨간 박스로 한 것처럼 뭔가 땅을 이렇게 일구거나 이렇게 갈아가지고 혹은 뭐 이렇게 농장을 개간한다라던가 이런 뜻이 사실 두 번째 뜻으로 있습니다. 이제 해킹하면 해커 이런 거 떠오르잖아요. 이런 것들도 이제 시각화를 했을 때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별로 안 좋은 단어를 막 떠오르는데 근데 이 해킹이라는 뜻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좀 전에 이제 사전에서 해킹이라고 했을 때 이거를 사전을 찾아보면 저런 게 사실은 또 해킹인 거죠. 여러분들 이제 저런 거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허리 막 부러질 것 같고 땀 나고 엄청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로스 해킹이라는 거를 사실은 뭔가 이렇게 신박하게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걸로 오해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 작업을 할 때 굉장히 지고지난한 여러 가지 것들을 하셔야 되다 보니까는 저런 작업에 비유가 되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그로스 해킹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이 작업을 구성하는 또는 이 작업을 하는데 고려해야 하는 요소들을 이렇게 이제 이미지로 표현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걸 이제 흔히 빙산의 일각이라는 표현으로 또 많이 하잖아요. 지금 잘 보시면은 이 일각, 즉 맨 위에 떠 있는 것들이 이 구전 효과, 뭔가 말로 막 퍼져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이렇게 얘기를 흔히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실은 이 그로스 해킹에서 뭔가 제대로 잘 고려하려면은 구전 효과로 뭔가 막 퍼뜨리는 이것만 고려하시면은 잘 안 되고요. 저 빙산의 밑에 있는 것들, 훨씬 더 거대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애들을 하나하나 잠깐 제가 조금씩만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프로덕트 매니지먼트, 즉 제품 자체를 개선하면서 이거를 그로스 해킹을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는 이 제품을 관리하고 기획하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온보딩이라는 저 단어가 보이시는데 이 온보딩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고객을 대상으로 뭔가 성과를 내려고 하는데 고객이 우리가 원하는 어떤 상태로 잘 안착을 하는 걸 온보딩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께서 새로운 서비스를 뭐 하시는데 회원 가입을 해야 돼요. 이게 목표예요. 그러면은 회원 가입 페이지가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 회원 가입 페이지에서 막 입력해가지고 회원 가입을 제대로 완료를 하는 게 그 페이지에서의 우리가 원하는 안착, 온보딩인 거죠. 이런 식으로 결국에는 이 고객과의 어떤 인터랙션에서 그 우리가 원하는 방향의 성과를 내기 위해 그 고객이 우리가 뜻하는 대로 움직여 주시고 같이 호흡을 맞춰야 되다 보니까 이 유저 익스피리언스, 즉 고객의 경험을 살펴보고 분석해서 최적화하는 게 당연히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대부분의 서비스는 어떤 한 사람만을 위한 서비스가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여러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는 집단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당연히 고객이 한 분만 계신 게 여러 분의 고객들이 있는데 이들 사이에서 어떻게 주거니 받거니 어떤 케미가 일어나느냐를 또 잘 이해를 해야지 잘할 수 있다 보니까 저런 비헤이비어 이코노믹스 같은 행동 경제학도 중요하게 됩니다. 이메일 마케팅 같은 거 이메일은 뭔가 구닥다리가 아닐까? 절대 그렇지 않고요. 이메일 여러분들 이제 뭔가 회원가입 같은 거 할 때 물론 여러 이메일 있으신 분도 있겠지만은 보통 하나 두 개 정도 메인으로 쓰시는데 그만큼
본인의 대표적인 아이덴티티를 대변하는 걸로 쓰시다 보니까는 저 이메일은 굉장히 중요한 컨택 포인트이다 보니까 저걸 잘 활용하는 마케팅도 여전히 중요합니다. SEO라고 하는 거는 이제 검색 엔진 최적화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뭐 네이버나 구글에서 검색 많이 하시잖아요. 이 검색을 했을 때 우리가 하는 서비스나 사업에 대한 것들이 제일 위에 딱 떠 있다라는 거는 엄청나게 이제 여러분들 기회를 확보할 수 있는 거다 보니까 이걸 만들어내기 위한 최적의 방법론과 기술들이 또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LPO, 랜딩 페이지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해서 제가 아까 저 온보딩 말씀을 드렸는데 온보딩에서 원하는 그 상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최적화하는 거. 예를 들어 아까 제가 회원 페이지에서 가입을 예로 들었잖아요. 근데 입력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막 입력하다가 막 지쳐가지고 아 짜증나 관둬 이래가지고 회원 가입을 안 하셨어요. 그럼 온보딩은 실패한 거죠. 즉 이런 페이지를 최적화하려면 쓸데없는 거 너무 많이 물어보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또 LPO의 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로스 해킹이라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전반적으로 고려를 해야지 제대로 할 수 있는 거고 저 가운데 애널리틱스 분석이 있잖아요. 즉 데이터를 제대로 분석해서 이 둘러싸고 있는 것들을 잘 성과를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로스 해킹에 대해서 좀 찾아보실 필요도 있는데요. 여러분들 뭔가 사전 찾을 때 위키피디아도 이제 많이 보실 텐데 한글의 위키피디아를 한번 찾아보시면은 약간 좀 이렇게 예전에 정의된 내용들이 들어 있는데 주로 이제 그로스 해킹이라는 거는 어떤 마케팅에서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마케팅의 성과를 높이는 거다라고 이제 하는데 이게 위키피디아 영어 버전을 보시면 또 좀 다르고 이게 좀 더 정의가 많이 업데이트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을 보시면은 단순히 마케팅만이 아니라 좀 더 이 어떤 특정 목적을 이루는 최적화에 대한 얘기들을 더 좀 광범위하게 하고 있고 저는 이제 한 실제로 한 2000년부터 이런 게임 인더스트리라든가 커머스에서부터 이 데이터를 활용해 가지고 최적화를 하는 것들을 계속 해왔었는데 제가 이제 그동안 이런 일들을 하면서 쌓아온 저의 그로스 해킹의 정의는 여러분들이 달성하고자 하는 어떤 목표가 있으실 텐데 그거가 이제 정량적인 목표, 즉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목표를 잡고 이 목표에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효율성이 되게 중요한 거죠. 이 목표까지의 인과관계, 즉 여기서 이렇게 하면 다음 거가 되고 또 이렇게 하면 다음 거가 되고 이 단계를 데이터로 분석해서 어떻게 해야지 가장 최적의 단계, 쓸데없이 돌아가지 않고 쓸데없이 막 여러 가지 하지 않고 가장 최적의 이 지름길을 데이터로 찾아내서 그걸 실행하느냐가 저의 그로스 해킹의 정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걸 잘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KPI를 잘 설정하고 제 뭐 박스에 있는 것처럼 저런 부분들이 되게 더 중요하게 됩니다. 이런 그로스 해킹의 단계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들은 이제 오늘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어떤 메인에서는 약간 좀 밑에 레벨이다 보니까는 나중에 보시고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은 질문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뭐 저런 식으로 이제 단계들을 거쳐가면서 그로스 해킹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로스 해킹과 관련돼서도 여러 가지 이제 많이 작업을 할 때 고려해야 되는 개념이라든가 방법론들이 있는데요. 이제 커스터머 라이프타임 밸류, 뭐 CLV 혹은 CLTV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떤 고객을 처음 이렇게 맞이하거나 획득을 하죠. 뭐 광고를 통해서 끌어들이던 아니면 매장 앞에 서가지고 고객님 와보세요 해가지고 이렇게 모시던지 간에 즉 고객을 처음 애퀴지션 획득한 이후부터 고객이 우리한테 이탈할 때까지가 우리 입장에서의 고객의 라이프 타임인데 그 생애 주기 동안 우리에게 얼마나 고객께서 돈을 쓰셨느냐가 이제 커스터머 라이프 타임 밸류인 거고 바꿔 말하면 이 기간 동안 우리는 고객을 획득하고 유지하는데 얼마나 돈을 썼느냐가 또 전체 코스트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똔똔이 되면은 제로 베이스로 뭐 그냥 제로인 거고, 이게 만약에 우리가 든 비용은 뭐 50인데 고객께서 이탈할 때까지 100을 쓰셨어 하면 우리는 50의 이득을 번 거죠. 그래서 이런 접근법과 이런 수치율을 데이터화하고 이런 걸 심지어는 예측까지 하는 모델링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이제 A/B 테스트 많이 들어보셨겠지만은 예를 들어 아까 회원가입 예를 제가 온보딩 예를 들었는데 A는 좀 더 많이 입력하게 하는 거, B는 좀 덜 입력하게 하는 거. 뭐 언뜻 봤을 때는 뭐 덜 입력하는 게 더 회원가입률이 높을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또 비교해 보는 거죠. 비교해서 이게 더 적절하네 하면서 이제 개인화의 포인트를 찾아가는 것도 있고 제가 아까 이제 단계 인과관계라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 퍼널 어널리시스랑도 통합니다. 즉
맨 위에 깔때기에서는 우리가 회원가입 페이지에 10만 명을 끌고 왔는데 회원가입 페이지에서 쭉 입력을 중간에 조금이라도 한 애들은 뭐 5만 명. 하지만 5만 명은 입력 자체를 아예 안 했어. 이럴 수도 있죠. 이게 단계별로 목적지까지 내려오는 과정에서 얼마나 나가 떨어지는지를 보는 게 퍼널 분석인 거고, 어떤 고객이 한 번에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한 달 뒤에 우리 고객이 얼마나 남아 있을까. 근데 이거를 한 달 뒤, 두 달 뒤, 세 달 뒤 이렇게만 보는 게 아니라 똑같이 한 달 뒤라고 하더라도 올해 1월에 우리가 모신 고객은 어떻고 올해 12월에 모신 고객은 한 달 뒤에 이탈률이 달라질 수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보는 거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제 코호트 분석이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에는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그로스 해킹 이해의 핵심은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일단 첫 번째, 뭔가 한 방으로 되는 그런 꼼수가 아니라 아까 전에 제가 해킹 이미지 제가 예를 든 거 보셨죠. 밭 가는 것 같이 진짜 열심히 해야 됩니다. 되게 체계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항상 숫자를 기준으로 해야 되지 이번에 되게 잘 된 것 같지 않냐? 이렇게 하면은 전혀 어긋나게 돼버립니다. 그리고 좀 전에 퍼널 분석이라던가 제가 단계별 인과관계라는 걸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일이 흘러가는 과정을 다 쪼개가지고 여기서 잘 되면 이렇게 넘어가고 이렇게 넘어가고 하나를 더 잘 되게 해서 전체가 잘 되게 하는 그런 단계별 격파법이 기본에 깔린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다음에 이제 뭐 마케팅 좀 하거나 무슨 뭐 슈퍼 그랜드 메가 이벤트 뭐 이런 거 택도 없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잠깐 후킹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제품이나 서비스 자체에서 매력 포인트를 찾아서 그걸로 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건 공급자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야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지 않냐? 아 이건 내가 많이 해봤는데 이거 돼. 이런 거 하면 아주 위험합니다. 그게 아니라 실제로 고객이 여러분이 이제 제공한 서비스나 비즈니스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데이터로 직접 보시면서 야 내가 봤더니 이거 중요할 줄 알았는데 나는 중요할 줄 알았는데 고객은 하나도 안 쓰네? 이거 아닌가 봐. 이렇게 이제 가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패스했던 어떤 보이드 매트릭 이런 몇 가지 이제 지표들이 있었는데, 자 제대로 개인화나 그로스 해킹에 필요한 거는 왼쪽에 있는 걸 흔히 보이드 매트릭 허상 지표라고 하고 오른쪽에 있는 거를 액셔너블 매트릭, 그러니까는 실천 가능한 지표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새로운 서비스 론칭했고 웹사이트가 있어요. 그러면 뭐 보통 저희 지금 홈페이지에 보이시는 것처럼 하루에 우리 페이지에 10만 명, 100만 명이 와요. 1순 방문자 100만 명이에요. 되게 뿌듯한 숫자 맞습니다. 이런 거를 성장시키는 것도 맞긴 맞아요. 근데 만약에 100만 명이던 1순 방문자가 어느 날 50만 명이 됐어요. 반토막 났죠? 그럼 여러분들이 대표이거나 이제 대표 밑에 임직 직원이면은 이제 막 이제 꾸지람을 듣겠죠. 왜 반이나 빠진 거야? 이유를 알아내. 다시 복구시켜. 이런 게 이제 오더가 떨어지겠죠. 자 그러면은 왼쪽에 있는 숫자들만 가지고서는 벙찌게 됩니다. 왜 빠졌지? 어디가 문제지?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가 답이 안 나와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숫자들 훨씬 잘게 쪼개가지고 원인을 알 수 있는 숫자들을 세팅을 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파악할 수 있다 보니까는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이 가능해서, 즉 내가 무슨 액션을 하면 될지에 대한 데이터로 구체적으로 답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초개인화에 대해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결국에는 어떤 개인화라는 걸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포인트들을 좀 고려하실 필요가 있는데, 제가 좀 시간이 없다 보니까 심플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퉁쳐가지고 우리 100만 명이 대충 평균적으로 이렇게 움직여 이런 거는 개인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한 명 한 명이 어떻다, 한 명 한 명이 어떻게 움직인다, 왜 저렇게 움직이는지까지 가급적이면 이해할 수 있는 상태로 이 고객 한 명을 전방위로 다 볼 수 있는 세팅이 이제 싱글 커스터머 뷰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확보해야 되고, 왜냐하면 가면 갈수록 우리의 고객들이 한 10년 전, 10년, 20년 전만 해도 뭐 30대 중반의 미혼 여성인데 연봉이 어쩌면은 대충 어때? 라는 그런 어떤 그 큰 덩어리의 기준치가 있었는데, 워낙 사회가 파편화되면서 이런 기준이 다 지금 다 개별 쪼개지다 보니까 그렇게 퉁쳐가지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지금도 많이 쓰긴 합니다만, 뭐 인터뷰를 하거나 모셔다 놓고 뭐 포커스드 그룹 인터뷰를 하거나 혹은 뭐 이제 보고서 같은 것들을 받거나 디자인 싱킹 같은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는데요. 문제는 이 대부분이 다 간접 측정이고요. 그리고 어떤 퍼실리테이터가 관여를 하는 쉐도잉이라던가 또는 디자인 싱킹 같은 경우에는
그 퍼실리테이터 역량에 따라 바이어스가 생길 수도 있다 보니까는 균일한 품질로 고객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난다긴다는 그 뭐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넷플릭스나 이런 곳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제가 좀 다음 장에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결국 고객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뭔 느낌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객관적으로 알아낼 수 있는 게 핵심인 건데, 그거는 고객의 행동 패턴, 즉 어떤 주어진 조건에서 고객이 어떻게, 즉 다지선다의 경우에 오지선다가 있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는 고객이 3번을 선택하네. 그러면은 이 흐름을 추적하다 보면 왜 3번을 선택했는지 알겠어. 이런 맥락을 추적을 해서 저 Y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는 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이럴 때 이 고객의 행동을 실시간으로 기록한 데이터를 활용하게 되는데, 이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 같은 이제 고객 데이터 플랫폼에서 실시간으로 고객의 행동들을 추적해서 쌓는 게 저런 류의 데이터들이 쌓이게 되고, 저런 것들로 고객의 이제 속마음과 머릿속을 최대한 이해하면서 개인화된, 한마디로 초개인화를 이제 가치를 딜리버리 하게 됩니다. 자, 아까 보셨던 거 제가 한 번 더 이제 중요한 포인트를 다시 또 보여드리는 거고, 오른쪽이 중요합니다. 액션어블 인사이트를 할 수 있는 데이터가 중요하고요. 또 하나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이 고객이 예전에는 뭔가 그냥 그 어떤 물건을 사는 거 이런 데 있어서 되게 전형적인 선형의 어떤 고객의 여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무슨 이렇게 전문 인터넷 기업이 아니더라도 뭐 이렇게 제조사 이런 것들도 앱도 여러 개가 있고 웹도 여러 개가 있고 막 블로그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는 고객이 이 어떤 기업이나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나 제품에 대해서 상호작용할 수 있는 채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걸 근데 선형으로 이렇게 한 방향 하는 것도 아니고 막 왔다 갔다 하고 저리 갔다가 저리 갔다 하다 보니까 이게 분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를 제대로 이해해야 되는 니즈가 생기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아마 지금 몇몇 분들은 열심히 이렇게 캡처를 뜨시고 계실 것 같은데, 저런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이 고객의 여정을 되게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구조를 잡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비즈니스나 서비스 플로우상 단계는 이런데, 이 단계마다 우리가 고객과 어떤 접점에서 서로, 예를 들어 그게 페이스북이 됐던 인스타가 됐던 아니면 우리 웹사이트가 됐던 아니면 우리 이제 고객 센터 콜센터가 됐던 이런 데에서 우리가 고객과 맞닿아 있어. 근데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지? 근데 벌어지고 있는 게 지금 어떤 모양의 데이터로 남고 있지? 이런 거를 이제 이런 어떤 예시의 프레임워크들을 써서 다 정리하고 디자인해서 데이터로 남기는 게 엄청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저희 고객사들이 저희 이제 고객 데이터 플랫폼의 고객사들을 잘 보면은 이런 컨텍스추얼 모멘트가 참 중요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저 왼쪽에 있는 한 10개 정도의 회색 박스를 잘 보세요. 잘 보시면 흔히 이제 고객 여정을 표현을 할 때 뭐 어웨어니스다, 즉 뭐 인식을 하고 관심을 갖고 욕구가 생겨서 구매를 하고 뭐 이런 식의 큰 덩어리의 단계들이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한테 자 구매 욕구가 생긴 사람들이 있어 잘 해봐라고 하면은 또 약간 벙찔 수 있습니다. 아씨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지금 저 화면에 있는 것처럼 저 회색 있는 것 하나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굉장히 뾰족한 조건을 갖고 있어서 저걸 읽다 보면은 저런 애들한테는, 저런 고객님들한테는 내가 지금 뭐라고 던지면 되겠구나, 뭐라고 말하면은 다음 단계로 훅 넘어가겠구나라는 게 굉장히 클리어합니다. 즉 굉장히 구체적인 조건으로 뾰족하게 잡아내는 게 핵심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이런 컨텍스트 모멘트를 잘 잡아내기 위해서도 실시간으로 5만 가지 채널에서 디테일한 인터랙션들을 다 데이터로 남겨야지, 여러분들 이제 육하 원칙 같은 거 배우셨잖아요. 언제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인데, 왜를 아는 게 항상 중요하잖아요. 이 왜를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누가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라 함은 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한 것들을 패턴을 잡아내면서 이거를 이해해서 결국 Y를 뽑아내는 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이제 메타데이터님은 여러 가지 더 중요한 말씀들도 있긴 한데 시간 관계상 나중에 질문을 주시면은 제가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하나 이제 지금 화면에 왼쪽 거와 오른쪽 거 대결 구도가 있는데, 이제 저 차이점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이제 세그먼트가 중요해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뭐 이런 세그먼트는 뭐 다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시는데, 세그먼트가 되는 세그먼테이션 도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정작 중요한 거는 잘 보세요. 제가 답부터 말씀드릴게요. 저 왼쪽에 있는 애는 잘 보시면 이미 사람 하나하나에 색깔이 칠해져 있죠. 그래서 그 색깔별로 동그라미로 묶었죠. 그죠? 즉 처음부터 일단 칠해 놓은 겁니다. 이렇게 묶으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칠해 놔야겠다는 답을 이미 알고 있는 케이스인데 현실은 저런 케이스는 별로 없습니다. 어떻게 칠해 놔야 할지 자체를 보통 잘 모르는 게 일반적인, 즉 오른쪽 같은 경우가 훨씬 더 일반적인 케이스입니다. 왕창 있는데 이 왕창 있는 애들 고객들을 내가 무슨 기준으로 좀 뜯어봐야 되지 자체가 아예 없어요 보통은. 그래서 그 기준을 적절한 기준을 잡는 거를 데이터를 분석해서 하는 게 굉장히 핵심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례 하나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런 초개인화라는 건 결국에는 한 명 한 명에 대해 맞춤형 내지는 한 명 한 명까지 아니더라도 굉장히 이제 작은 집단, 예를 들어서 막 수십 명 단위, 고객 전체를 막 1000만 명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전부 다 개인화를 할 수 있느냐가 핵심인데 이제 일본의 대표적인 넘버원 여행 기업이 있습니다. JTB라고. 근데 여기에서는 사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은 어르신들, 실버 계층에 있는 어르신들은 좀 이렇게 느긋하게 편하게 이제 이렇게 좀 쉬시는 거를 더 선호하실 거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뭔가 막 액티비티 뭐 ATV 버기카 타고 막 이런 거보다는 근데 이 고객 데이터 플랫폼을 도입하면서 내부적으로 태스크포스를 만들고 미션을 하나를 잡았는데 그게 뭐였냐면 우리 여행사가 지금까지 관념적으로 생각했었던 어떤 룰 오브 썸을 다 일단 직접 데이터로 검증해 보자. 진짜로 그런지. 그래서 데이터로 분석을 해봤더니 놀라운 점을 찾아냈는데 아직 앞에 페이지에 놀라운 점을 찾아냈는데 이게 분명히 어르신인데 실제로 여행 상품을 살펴본 행동들을 봤더니 이 어르신들 중에 일정 부분은 액티비티를 막 찾아보시는 거예요. 원하시는 거죠. 즉 어르신이라고 다 똑같은 어르신이 아니라 이런 액티비티를 좋아하는 집단이 무시 못할 정도의 볼륨이 있다는 것을 데이터로 확인한 다음에 그 즉시 거기에 맞는 여행 상품을 설계해서 바로 이분들을 타겟팅해가지고 이메일도 보내고 상품 소개를 하고 선전을 해서 매출을 확 올린 케이스입니다. 이제 이런 게 이제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지역에서 수많은 캠페인들을 막 돌리시는데 이런 캠페인 하나하나들이 이제 마지막 목적인 구매를 하거나 회원가입을 하는 거에 실패를 하면 그 앞단까지 잘 따라왔다고 하더라도 남는 게 없어요. 데이터 관점에서. 그렇게 생각들을 하세요. 근데 사실은 회원가입을 할 때 이메일을 못 남기고 회원가입 안 했으니까 구매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잘 남겨지면은 이제 개인정보 동의를 제대로 받았다라는 전제하에 이런 비식별된 이제 가명 정보들을 통해서 나중에 캠페인을 할 때 제로 베이스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것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좀 패스를 할게요. 예. 다음에 이제 요거랑 요 다음 장에 대해서 이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은 저희 이제 고객사 중에 그 화장품 글로벌 화장품 회사가 있는데 이 화장품 회사에서도 뭔가 이커머스에서 장바구니에다가 화장품을 넣었는데 며칠 동안 이 장바구니에 있는 걸 결제를 안 한 거예요. 그러면은 무조건 그 장바구니에 있는 거 좀 결제 좀 해보세요. 깜빡하셨죠? 라고 이메일을 보내는 거를 시도해 봤는데 이거 개인화의 어떤 자동화 시도해 봤는데 실패했어요. 매출도 안 오르고 오히려 막 고객센터에 나한테 왜 자꾸 스팸성 이메일을 보내? 라고 불만만 늘어나고. 근데 결과적으로 깨달은 게 뭐였냐면 우리가 말로는 개인화라고 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냥 룰을 정하고 하면 그냥 마구마구 보낸 거지. 예를 들어 고객 중에 어떤 고객은 장바구니에 넣었는데 이거는 갑자기 그냥 관심이 없어졌고 다른 거 열심히 보다가 바로 구매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디테일까지를 안 살펴봤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fully 다 살펴보고 데이터로 분석해서 사실은 진짜는 이런 상황이구나. 이거를 디테일하게 캐치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개인화를 했더니 매출이 오르고 이제 로열티도 고객센터의 불만도 줄어들고 이런 케이스가 있다는 거를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넘어갈게요. 네. 그래서 결론 이것도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마지막 이제 주제인데요. 자, 그러면 지금 개인정보 이런 내가 뭐를 선호하고 이런 것들을 어떤 개인의 행동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는 시대로 넘어가고 있고 이미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넷플릭스나 뭐 등등등 난다긴다 하는 곳들은 진작부터 이렇게 해서 이제 개인화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그 매출과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키우고 있는데 이 한 축에는
여러분들 웹브라우저에서 이제 쿠키라는 게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느 웹사이트를 돌아다녔는지에 대해서 다 가명 정보가 남아서 이걸 토대로 마치 여러분들 이렇게 이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뭐 면도기 사이트에 가서 면도기를 봤는데 한 며칠 뒤에 자꾸 이제 내가 다른 사이트를 보는데 옆에 배너에 막 면도기 여러분이 본 면도기 배너가 뜬다거나 이런 게 이제 다 쿠키를 기반으로 하던 기술 기반의 비즈니스였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개인정보 보호의 거대한 중요한 흐름 때문에 점차 다 이제 앞으로 없어지는 추세이고 이걸 두리뭉실하게 뭉뚱그려서 하는 한 명 한 명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 두리뭉실하게 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구글 같은 경우는 그래서 크롬 브라우저 쿠키 지원 중단하고 플럭 같은 것들을 도입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애플 같은 경우도 이제 이미 여러분들 쓰는 애플의 앱에서 하나하나를 예전에는 그냥 동의를 받았다고 전제하고 나중에 나 싫어요 할 때 이제 그 수집을 안 하게 했는데 지금 완전 바뀌어가지고 먼저 여러분들 허락을 받아야지 수집을 하지 허락 못 받으면 시작부터 수집을 못하는 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재미있지만 인사이트를 주는 사컷 만화인데요. 지금 글로벌로 크게 중요히 대두되는 게 저 제로 파티 데이터입니다. 즉, 자 지금 되게 예시를 보면 굉장히 직관적인데요. 제로 파티 데이터는 여러분이 야 나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런 애니까 나 좀 챙겨줘라고 그냥 다 알려주는 거예요. 즉 여러분 다니는 체육관에서 the gym shoes you liked in our survey and our thing 즉 내가 지금 갖고 싶은 이런 거였는데 이거 세일하네 내가 말했던 거구나 고마워 이게 이런 식으로 수집하는 게 제로 파티 데이터이고 퍼스트 파티 데이터는 내가 전에 웹브라우저를 이렇게 좀 살펴봤던 신발을 추천해 주네. 나 그때 내 웹브라우저 데이터 가져가도 된다고 했지. 오케이. 오케이. 자, 세컨드 파티 데이터에서부터 왼쪽 밑에 여기서부터 이제 제 표정이 지금 바뀌고 있죠. 자, 이 경우는 어떤 거냐면은 데이터를 제휴해서 사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이제 신발 파는 업체에서는 야, 내가 산 데이터를 봤더니 너 작년에 너 이제 새로운 체육관 계약했다며 새 신발 필요하지 않아?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 허걱 뭐지 이건? 내가 체육관 새로 계약하면 어떻게 알았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고 이제 마지막 서드 파티 데이터에서는 이 경로를 더 알기가 어려운 거예요. 즉 내가 봤더니 너 여기서 여기 돌아다녔으니까는 너 이거 진짜 필요하지 않아? 맞지 않아? 이러면은 이제 막 뭐야 이거 내가 이런 세상에 살고 있단 말이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결론적으로 제로 파티 데이터로 접근을 해야지만이 지금 고객과 신뢰관계를 쌓으면서 더 제대로 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고요. 이때 이제 중요한 게 현재까지 많은 리서치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금 여러분들 그 개인정보 제공 동의 같은 거 페이지를 보시면은 무슨 막 법조문 같이 막 복잡하게 텍스트 있고 막 짜증 나가지고 그냥 훅 스크롤한 다음에 그냥 예스 하거나 노 하거나 이러시잖아요. 그러시면 안 되고요. 자, 지금 여러분이 제공하게 되는 정보는 이런 건데 이런 걸 저희가 어떻게 써서 어떻게 좋게 드릴 거예요. 이거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해치지 않아요. 이런 거를 심지어는 만화나 이런 걸로 지금 다 컨텐츠화해서 아주 쉽고 이 마음의 허들을 낮추는 식으로 했을 때 효과가 높습니다. 다음에 또 하나는 이거 쫙 다 늘어놓고 다 동의하세요. 그러면은 all or nothing이 돼버려요. 싫으면은 다 못 얻는 거고요. 좋으면 다 얻지만 근데 사람에 따라서 요만큼은 동의하셔도 이건 동의 안 하셔도 돼요 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뜯어내게 되면은 두 가지 장점이 있는데 all or nothing이 아니라 적당한 부분이라도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게 되고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고객 한 명 한 명이 자기가 자기의 정보를 컨트롤할 수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더 신뢰감이 생겨요.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장인데 자 데이터 하면 무슨 막 빅데이터 분석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통해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이때 서비스에 대한 밸류를 잘 전달하는 게 중요한데 이게 진짜 잘 전달되는지를 데이터를 통해 확인을 하고 그거를 계측해서 뭔가 부족하면은 어떻게 뭘 해야 되지? 이런 식의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결국에는 이 데이터 드리븐은 그냥 기본인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최대한 잘게 쪼개서 보시라는 거. 근데 이 흐름을 이해하셔야지 제대로 인과관계를 찾으실 수 있다는 거. 서비스 사업 데이터를 항상 같이 보셔야 하고 결국 고객과 관련된 신뢰라는 부분이고
이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고객께 있는 그대로 보여주시면서 이런 동의 같은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마지막 장으로 이제 보시면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도구들이 필요하실 수 있고 어떤 플랫폼의 솔루션이 필요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제공하는 이런 솔루션들이 이런 부분들을 전방위로 고려해서 현재 뭐 글로벌이나 한국의 많은 유수의 기업 고객들이 이제 성과들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좀 시간이 많이 지났다 보는데 앞에서 좀 운영 이슈가 있어가지고 관련 질문들은 저 이메일로 주시면은 쪽에서 성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